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아닐까 싶거든요. 이제 오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베트남에 집 사주는 김누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 투자자 시리즈의 2탄, 또 제가 개인적으로 평소에 여러 가지 투자 정보, 또 투자에 대한 의견, 견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상의를 드리고 있는, 저에게는 또 VIP 손님이시기도 하고 또 저희 멘토이시기도 한 그 사장님을 모시고 이 베트남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베트남 투자를 혹시 고려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좋은 정보 저와 함께 들으러 가보시죠. 투자 롤모델인 사장님 옆에 모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홍콩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홍콩하고 또 제가 알기로 중국에도 사업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저도 사실 베트남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장님도 해외에서 오래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 어떤 부분이 또 제일 어려우셨나요? 뭐 사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거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업을 해도 이제 사람을 알기가 이제 다루는 거라든지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문화가 다른 외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특히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 제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제 그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관건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사업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해외에서 사업으로 수익을 만든다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관점으로 보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와 같다. 네. 그거는 제가 사업을 한 20년, 한 30년 가까이 했네요.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을 봐도 사업을 해서 그게 아주 정말 대박이 나는 상품이다. 아니면 정말 이건 나밖에 없다. 그런 상품이 아니고서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영위에 나가는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네요. 제 경우로 보면.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사업가 분들, 투자자분들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실제 사업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남는 게 없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털어놓고 보면 이제 남는 거는 이제 재고가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은행빚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라고 있는데, 사실 그 노하우도 그 방면에 그 부분을 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사장님은 그러면 이제 해외 생활 많이 하시면서 사업 외에 또 자산을 좀 이렇게 늘리기 위한 뭐 투자 이런 거 좀 많이 하셨나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투자의 최고의 상품은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도 많이들 하시고 요새 그런데 특히나 부동산을 가장 좋은 투자로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부동산을 하게 되면은 일단 경제가 보여요. 뭐 주식을 하셔도 경제가 보이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뭐 그 깊은 건 모르겠고 제 경우를 보면 소유를 하느냐 소유를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구분이 바뀐다고, 구분이 생기고 관점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항상 경제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주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소유를 한 분과 소유를 하지 않은 분이거든요. 그럼 소유를 하신 분은 앞으로도 항상 긍정적이에요. 미래가 앞으로 이렇게 잘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소유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항상 공부도 안 하시고 알아도 안 보시고 뭐 법제도도 안 알아보시고 항상 부정적이죠. 야, 이게 되겠어? 항상 한국하고 또 비교를 하고, 중국이면은 15년 전에 한국하고 비교하고, 야, 이거 여기 말이 돼? 중국의 땅이 얼마나 넓은데.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다가 조금 오르고 나면, 야, 이거 뭐 완전 꼭대기야. 이제 뭐 버블 터질 거야. 근데 그 소리가, 버블 터진다는 소리가 벌써 20년 됐어요. 제가 정확하게 나온 게 한 15년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체념을 하시죠. 야, 이거는 이제 안 돼. 이런 식으로 체념을 하세요. 너무 오를 만큼 올라서 더 이상 투자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다들 체념을 하셨죠. 네.
중국하고 홍콩은. 사장님이 이제 또 홍콩하고 상해 쪽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또 부동산으로 실제 돈 버시는 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실제 그 시기에 뭐 중국 부동산 거의 10배, 20배씩 올랐기 때문에 예. 그 당시 시점에 중국에 이제 뭐 사장님 투자에 관심을 보이셨을 때 주변의 반응들이 어땠나요? 그때는 사람들이 여기 뭐 눌러서 살 거 아닌데 뭐하러 투자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면은 지금 뭐 상해나 홍콩에 계신 분들도 그 두 부류로 나눠요.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지금까지도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도 아직까지도 버티고 계시고, 지금 그 투자를 안 하신 분은 이미 한국에 돌아가셨죠. 이미 네. 돌아가셔서 그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뜨내기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뭐 중국에서 또 뭐 홍콩에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주변에 부동산 투자를 하셨던 분들, 또 이런 투자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베트남을 앞으로의 유망한 투자 지역으로 생각을 하시고, 베트남 투자 중에 지금 어느 지역을 좀 주로 투자처럼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는 호치민 투자. 하노이도 많이 요새 투자를 하시거든요. 근데 특히 호치민을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뭐 중국으로 따지면은 북경에 투자하느냐 아니면 상해에 투자하느냐인데, 네. 제가 좀 더 접근이 용이하고 호치민이 그다음에 호치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제가 네. 알고 있는 데다 투자하는 겁니다. 우선 호치민은 이쪽에 경제 수도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우선은 호치민이 인구가 이미 이제 1000만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그 대도시에 그 정도의 인구 규모가 된다는 거는 앞으로 부동산 전망도 좋을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제가 베트남을 선택하게 된 거는 문화적 배경이 이 동북아 지역하고 거의 이제 문화적 배경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 같이 이쪽도 유교적인 그 문화의 전통 위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불교 문화라든지 있지만 거의 유대감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열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한국이라든지 네. 일본, 중국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유리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 거죠. 네, 뭐 정서라든지 이런 문화나 그렇죠. 예. 그다음에 어떤 국민 성향 이런 그렇죠. 것도 조금 예. 비슷하고, 소유에 대한 어떤 욕구도 강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예. 베트남을 좋은 투자처로 생각을 예. 하셨던 부분이 있으시고, 특히나 이제 호치민의 경우에는 경제 수도이고 앞으로 좀 더 많은 이제 경제 발전이 있을 지역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베트남 투자를, 또 호치민 투자를 시작을 하셨잖아요. 투자를 시작하시는 시점에 이제 어느 지역에 투자할지 많이 좀 분석하고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셨고 또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제가 2015년에 처음 왔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분들이 푸미흥에 살고 계셨어요. 한국 분들은. 그래서 이제 저도 푸미흥 지역을 가봤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그쪽 안에도 인프라도 잘 돼 있고 길도 넓게 잘 돼 있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서양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학교, 저한테는 이제 그 투자의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교육 환경을 먼저 더 고려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타오덴이라는 지역을 알게 됐죠, 이군 쪽에. 네. 그래서 이쪽에 BIS라든지 IS가 이제 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한국 분들은 안 계셨는데, 그래서 이군 지역에다가 그래도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쪽에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그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5년에 투자를 시작하셨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예. 그 시점이라면 이제 외국인 부동산이 이제 막 개방이 됐었고, 예. 아직 그 베트남에 집을 사면 내가 소유가 되는지 이런 것도 정보가 되게 부족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뭐 저도 그 시점에 이제 부동산을 시작을 했던 시점인데, 그 시점에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성견지병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다라는 말씀이신데, 예. 그렇게 투자를 좀 확신하셨던 이유는 어떤 지표를 보고 좀 생각을 하셨을까요? 중국도 이제 사회주의 국가고, 네. 베트남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안 했어요. 비슷한 어떤 정책과 도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예. 하시고, 예. 먼저 이제 베트남 쪽으로 예. 누구보다 앞서서 투자를 시작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타오디엔 지역 위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한 4, 5년 저희가 지났잖아요. 사장님이 판단하셨던 그런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가 어떻게 잘 먹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봤을 때.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가끔 유튜브라든지 이런 채널을 보면 뭐 어디가 안 좋다, 어디가 안 좋다, 뭐 이런 소리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군이라든지 이런데 레지던트 지역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보통 평상생활하고 평상시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가서 보면 영업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군 쪽은 그래도 좀 그 경기 자체를 덜 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안정적이고 또 이제 베트남 부자들 그다음에 이제 주재원들 학군을 위주로 움직이는 예.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거주 지역으로서 예. 수요가 계속 갈 수 있다 말씀이시고 뭐 잠깐 얘기 나오신 부분을 제가 사실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베트남 경제 뭐 초토화됐다. 뭐 베트남 지금 부동산 폭망했다 뭐 이렇게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렇죠. 좀 그런 분들에게 뭐 한마디 하신다면 저는 이제 중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홍콩에서도 있고 다 안 좋은 지역이네. 제가 있는 지역이 그러고 보니까 중국, 네. 홍콩, 뭐 베트남.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국도 부동산 가격이 안 내려갔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올라갔고 그다음에 지금 홍콩 쪽도 부동산 가격이 안 내려갔어요. 오, 그리고 그리고 베트남 쪽도 뭐 다 망했다 뭐 이러는데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태국이라든지 아니면은 태국의 방콕, 그 다음에 필리핀 마닐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모든 지역이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분들은 제가 역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집을 호치민에 소유를 하고 있느냐? 그 없는 자의 관점에서 보면 소유를 하지 않은 자의 관점에서는 항상 망한다 소리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떨어진다, 앞으로 안 된다. 근데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거든요. 잘 될 것이다. 거야. 여기서도 어떻게 더 극복할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가는데 그거는 소유의 관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만큼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충분히 긍정적이고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호재들이 훨씬 많다. 그래서 가격이 뭐 오른다 그런 걸 갖다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이쪽에서 사업을 하고 이쪽에서 있는 한 계속 그래도 앞으로는 투자할 만한 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트남 이제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물론 2015년 사장님 처음 투자하시는 시점보다 지금 한 4,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가격이 30%, 40% 지역에 따라서 상승한 곳들이 있어요. 이미 너무 거품이다.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투자하면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께는 지금 과연 시기적으로 베트남 투자하기 어떻다, 타이밍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안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투자의 시기는 그거는 뭐 언제가 됐든 자기가 자본이 됐을 때 그거를 사는 시기입니다. 내가 사는 지금 시기가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5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점차적으로 보면 그때 사나 10년 전에 사나 1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다음 5년 전이나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 내가 지금 소유자가 될 수 있느냐 지금 시점에 투자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한 거지 어느 시기가 중요하다.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건 안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기본 조건을 보면 주식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기 투자라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뭐 1년 있다가 팔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부동산을 소유를 하게 되면 부동산이 좋은 점은 자연적으로 장기 투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둔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많이 오르면 그때 가서 자기가 팔고 싶으면 파는 거고
그런 거지. 이걸 언제 팔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 제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개인적으로 그럼 투자를 하실 때, 그러니까 매도의 타이밍은 내가 어느 정도 수익성에 만족을 한 타이밍이 베스트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뭐 아니면은 뭐 투자처가 있다. 그럴 때가 매도 타이밍이 아닌가. 아, 그렇구나. 역시 투자자의 마인드는 조금 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제 실제적으로 베트남에 투자도 해보시고 어떤 투자에 대한 조금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또 사장님 만나서 간단하게 저기 인터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께 뭐 어떤 베트남에 지금 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들어온다면 뭐 투자를 해보는 게 뭐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좀 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개인적 의견, 그 순수하게 개인적 의견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예. 자막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자금이 허락이 된다 하면은 부동산을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러면은 어느 나라든 그 부동산을 꼭 소유를 하라고 꼭 권하고 싶습니다. 그럼 네. 소유를 하고 나면 모든 개념 자체라든지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경제 공부도 되고 그다음에 법 공부도 되고 사람들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배울 수가 있는데 항상 부정적인 것만 생각을 하고 투자를 안 하고 하다 보면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지.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